안녕하세요. 정석 예로니모입니다. 신앙과 도시와 신앙 함께 생각해보는 두 번째 주제는 자동차 도시냐 아니면 대자보 도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안에서 어떤 이동 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까. 이 주제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도시를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또 뭐 영어로는 이제 워커블 시티라고도 하죠.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그러니까 걷기 좋다, 걸을만하다, 걷기 편하다 이 말과 걷고 싶은 도시란 말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걷는데 불편이 없고 또 환경이 아주 쾌적하다 해도 내 마음 안에 걷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걷기 좋은 도시보다 걷고 싶은 도시가 우리가 더 이렇게 지향해야 될 도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도시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이 걷는 도시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먼 거리까지 걸을 수는 없겠지만 늘 걷는 게 생활화되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 얼마든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시.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대자보 도시입니다. 이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보행 이 세 가지 이동수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하면서 처음 쓰기 시작했던 말이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대자보 도시란 말을 이제 일상적으로 씁니다. 제가 1990년대 말에 서울연구원에서 이 서울의 보행 환경 그리고 대중교통 여건들을 연구하던 때 처음으로 유럽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도시 중 하나가 독일의 듀셀도르프였어요. 그 듀셀도르프 중앙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역 바로 앞에 이런 트램, 그러니까 대중교통, 그러니까 철도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내려서 불과 몇 걸음 걸어 나오니까 트램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기 편한 환경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승이 아주 편안했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서울역 앞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 가장 이 중요한 땅은 전부 자가용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난 곳이 택시를 탈 수 있는 택시 승강장,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참 더 걸어와야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 그리고 이때만 해도 서울역 앞에 이 넓은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에서 서울에 사는 자식을 만나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짐을 이렇게 이고 진 어르신이 서울역 앞에 내려서 만약에 저쪽 서울의 북쪽 뭐 은평구나 이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이 짐을 들고 이고 한참 계단을 내려가서 걸어서 또 한참 계단을 걸어 올라온 다음에 또 정류장까지 또 한참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 공간에 특히 이런 철도역과 같은 중요한 역의 바로 앞 공간을 누구에게 할애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그 무렵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이렇게 차로 암스테르담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차가 다니는 차도 바로 옆에 이렇게 가드 펜스로 안전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전거에 이만큼 옛날 그 말 안장의 짐처럼 이런 커다란 짐가방을 이렇게 싣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 선생에게 물어봤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정말 깜놀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름 휴가를 지금 떠납니다. 아니 어디까지요? 물어보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강릉까지요.
아니 세상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전거로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물었더니 그 가이드 선생 대답이 이거예요. 이 네덜란드는 이 도시와 도시 그리고 장거리까지도 자전거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갖춰져 있고 또 자전거 전용 신호가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위한 또 휴게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일상으로 그렇게 자전거를 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죠. 저희 시립대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도시미인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미래 인재를 줄여서 이제 미인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립대 도시과학대학 소속 학부 학생들이 4명씩 한 팀을 짜요. 서로 다른 학과를 섞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방학 때마다 학교에서는 해외 도시 2개 도시 정도를 정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 도시에 가서 어떤 주제로 한 달 동안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서를 발표를 하면 그 학생들 가운데 엄선해서 몇 팀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죠. 저도 작년에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암스테르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달을 살고 지도 교수는 함께 출발해서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이제 먼저 오죠. 암스테르담에서 한 달 머물면서 우리 학생들의 연구 주제는 대자보 도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가. 그리고 이 학생들은 4명이 숙소를 암스테르담 시내 호텔을 구하지 않고 교외 지역에 그 에어비앤비 독채 주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 4대를 한 달 그 렌트를 했죠. 그 자전거를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아마 한 15만 원 정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 타고 밤에는 또 충전하고 이렇게 4명 학생들이 이 전기 자전거로 교회에서부터 시내까지 이렇게 오고 가고 저도 같이 만나고 했지만 저는 정작 전기 자전거 렌트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돌아오기 전날 인터뷰 약속이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쪽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저도 학생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번 암스테르담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반나절 조금 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암스테르담은 정말 자전거 천국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죠. 우리가 우리 도시의 이동수단을 어떻게 할 건가? 특히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또 생태나 환경을 중시해야 되는 시대에 어떤 이동수단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이동할 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도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죠. 도시에 있는 도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이 도로는 이제 우리말로는 도로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출발지와 목적지를 빨리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도로죠. 이를테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도로 가운데에는 또 하나가 있죠. 영어로는 스트리트입니다. 우리말로는 가로 또는 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가장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는 경로, 과정도 중요하죠. 이를테면 고속도로가 도로, 로드라면 시장길 같은 길이 스트리트죠. 우리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도 나누고 또 흥정도 하고 또 과정을 즐기죠. 도로의 쓰임새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된 차도는 보통 때에는 이렇게 차가 다니는 공간이지만 그중에 이렇게 횡단보도로 표기한 공간은 차도이면서 때로는 보도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도로 위에서 우리는 바쁘게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이런 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에는 차도를 막고 거리 응원도 합니다. 또 차가 다니던 공간 또 그 옆에 보도는 때로는 스테이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는 공간. 그리고 아마 1월, 2월 해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이런 그 가면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들이 오고 가는 이런 도시의 도로는 이런 축제 장소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이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즐거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로가 이렇게 도서관처럼 도서 바자회가 열리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가난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내다 파는, 또는 이렇게 그 전시장이 되기도 하죠. 이 사진은 싱가포르의 도심부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도로는 특히 유럽 도시들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거나 하면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죠. 카페나 또는 펍 또는 레스토랑이 있다면 그 실내 공간보다도 이 길가에 나와 있는 자리를 사람들은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가게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사랑하는 연인과 차를 마시고 또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는 거죠.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때로는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도시의 도로를 어떻게 쓸 건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를 위한 공간만으로 쓸 게 아니라 다양한 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담아내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프랑스 파리의 이 센 강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주중에는 차만 다니던 이 도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면 차는 다니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누군가는 마라톤을 하고, 또 누구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또 자전거를 타기도 하죠. 우리도 종종 이렇게 차가 다니던 도로를 자동차 통행을 막고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하는 이벤트에 이렇게 머물죠. 도시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본다면 도로의 설계, 또 이 도시 설계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빨리 오고 가는 도로 설계, 영어로 표현한다면 로드 디자인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도시 안에서의 활동을 담아내는 도시공간 설계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위한 도시에서 이제는 사람을 더 주인으로 받들고 섬기는 도시로 우리 도시를 바꿀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들, 또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은 배리어 프리 시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애 없는 도시, 그리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뜻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도로 설계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사진은 이 같은 수의 사람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서로 다른 이동 수단이 우리 도시 공간을, 도로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태우는 자가용을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전거라면 이만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 차에 실어 나르는 버스, 대중교통이라면 이만큼의 공간이면 충분한 거죠. 하늘에서 바라볼 때 이 이동 수단별 필요로 하는 공간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결국 우리 도시 공간을 쓰는 데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줄 건가 하는 거죠. 이 자동차 도시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죠. 누구나 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타고 다니는 시대를 자동차 대중화 시대, 영어로는 모토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가 등장할 때 부자들만 차를 갖고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도시교통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타는 시대,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오면서 우리 도시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점은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기 전에
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개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선진국들, 뭐 가까운 일본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대중화 시대를 맞았죠.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려면 내 차를 보관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있다. 또는 우리 동네 공용 주차장을 내가 한 달간 내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야 차를 살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우리는 일단 차들부터 다 팔고 그리고 그 넘쳐나는 차들을 둘 곳이 없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놀던 놀이공간으로도 썼던 동네 길들을 전부 주차장으로 바꿨던 거죠. 특히 통학로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 그리고 그 사이를 또 오고 하는 차들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모들은 더욱더 차에 태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은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또 집에 가는 그 시간대에는 학교 주변 일정 구역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 지방의 도로들, 지방도나 국도를 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는 만들었지만 정작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도는 만들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차가 위험하게 오고 가는 도로변에서 갓길에서 위험한 이 보행을 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일본의 도쿄 도지사를 3선을 내리했던 67년부터 79년까지 12년 동안 도쿄 도지사를 했던 미노베 료기치 도쿄 도지사는 일본의 이 문제들을 일찍이 간파하고 도로 방정식을 바꿉니다. 원래 방정식이 도로 빼기 차도는 보도, 그러니까 차도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로 보도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미노베 지사는 도로 빼기 보도는 차도, 보행 공간에 필요한 도로를 먼저 만들고 그 나머지로 차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미노베 방정식이죠.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맞는 말이야 이렇게 당연한 생각일 수 있지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94년에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연구원에 들어가서 보행 환경 연구를 꽤 오래 했습니다. 이 사진은 98년 무렵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잠실 2단지 아파트예요. 지금은 리센츠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2단지 아파트에서 이쪽 새마을시장 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입니다. 가운데 할머니가 길을 건너고 계시고 지금 신호등 색깔을 보면 아직은 보행자 초록 신호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절반을 조금 지날 무렵 횡단보도 색깔은 빨강으로 바뀌죠. 그리고 할머니가 길을 채 걷기도 전에 이미 자동차들은 길을 건너고 있는 할머니들을 마치 밀어붙이듯이 아마 경적으로 울리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노부부가 길을 건넙니다. 저 위에 초록색 신호가 보이시죠? 두 분이 길의 가운데쯤 왔을 때도 초록색이고 그리고 길을 거의 다 건넜을 무렵에도 여전히 보행자 신호는 초록색입니다. 아예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다음에도 보행자 신호는 여전히 초록색이에요. 이상합니다. 왜 서울의 잠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이렇게 박하게 주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이 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이렇게 넉넉하게 줄까? 그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바로 도로폭입니다. 이 지도는 같은 축적의 두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이 잠실입니다. 잠실의 이 넓은 도로는 광로예요. 이 횡단보도 길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왼쪽의 샌프란시스코는 도로폭이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이 블록이라고 하죠. 가구를 작게 스몰 블록을 만들고 도로폭도 그렇게 넓지 않은 20m 안팎의 도로로 도시를 만들었다면
우리 잠실을 포함한 강남은 슈퍼블록, 블록을 아주 크게 자르고 도로폭도 아주 넓게 도시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슈퍼블록과 광로 위주로 만든 도시는 자동차에게는 좋습니다. 자동차가 막히지 않고 빨리빨리 다니기에는 좋지만 사람들이 길을 걷기에는 아주 불편하죠.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 도시의 이런 도로의 폭과 또는 도시의 구조는 과연 자동차를 위한 도시일까? 아니면 걷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일까? 사람이 필요로 해서 만든 자동차가 어느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자동차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 설계도 요즘에 우리가 하는 도시 설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도시 설계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던 도시가 지금 우리가 만든 도시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요즘 우리의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눕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전부 아파트고, 여기는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뭐 문화시설, 여기는 또 뭐 공원 녹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은 백화점에 가기 위해서도 또는 시내에 가기 위해서도 늘 차를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아래층에 가게가 있고 위층에 뭐 미장원, 이발소 또 뭐 학원이 있다면 3, 4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죠. 그래서 집과 주거와 상업이 서로 섞여 있어서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대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상이 영위가 됐다면 지금의 우리가 만드는 도시들은 대부분 자동차가 없으면 대단히 불편한 도시를 만들고 있죠.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공공기관 건물을 보십시오. 이 넓은 땅에 이 두 개의 건물 안에서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기숙사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허허벌판 이런 잔디밭으로 비워둡니다. 이런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DDP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물이에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건물은 창이 없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건물이 창이 없다는 얘기는 도시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조형적으로는 아름다운 건물일 수 있지만 도시와 소통하지 않고 모든 일들은 이 건물의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죠. 이런 DDP 건물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건물들 또는 이런 거리를 좋아합니다. 건물들은 나지막하고 사람이 걷는 길가에 쭉 늘어서 있죠. 길을 걸으면서 건물 가게 구경을 하고 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굉장히 인간적인 이런 도시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고 자동차 도시로 막 달려갈 무렵이었던 1990년대에 조금은 색다른 시민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보행권 시민운동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달릴 권리가 소중하다면 시민들이 도시에서 걸을 권리도 소중하다. 그렇지만 지금 그 당시 서울은 걷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불편한 도시다. 이런 시민운동에 저도 연구원 시절에 함께 참여를 했고 그리고 마침내 1997년 1월에는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서울시에 보행권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 특히 걷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했죠. 그러면서 서울이 조금씩 바뀝니다. 1996년에는 덕수궁길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보행 우선도로로 바뀝니다. 원래는 양방향으로 차가 다녔고 그리고 보도는 아주 이렇게 좁았죠. 이 덕수궁길을 자동차는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차도의 폭을 좁혔고 그리고 차가 과속을 못하도록 도로를 이렇게 꺾었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대부분 보행자에게 내어준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 앞에도 지하보도만 있었는데 1999년에는 횡단보도가 처음 복원이 되었죠. 그리고 차가 다니지 않는 차 없는 거리가 서울에 등장을 합니다.
인사동길, 그리고 명동, 그리고 관철동이었죠. 명동과 관철동은 늘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가 됐고, 인사동길은 지금은 처음에는 일요일만, 그 다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낮 시간대에는 매일 차가 다니지 않죠. 서울시청 앞도 크게 변했습니다. 위에 왼쪽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할 때에도 시청 앞은 이런 상태였죠. 서울시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 얼굴과도 같은 시청 앞 광장은 자동차들은 모든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마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같았고, 사람들은 땅 위로는 길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시청 앞에서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를 통해서밖에 건널 수가 없었죠. 그 시청 앞 광장을 2004년에 이렇게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지금은 우리가 땅 위로 시청 앞을 건널 수 있죠. 차 없는 거리는 우리나라 여러 지방 도시들로 확산됩니다. 2005년에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죠. 횡단보도 가운데 아마 가장 사람을 배려하는 횡단보도는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이 가운데 대각선 X자 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한 번에 길을 건너지 못하고 두 번의 길을 건널 때가 많죠. 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에게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운전자들은 모든 방향 차들이 동시에 다 서야 하는 이 신호 주기가 하나 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운전자들에게 더 배려를 할 거냐, 또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더 배려할 거냐, 선택의 문제이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광화문 사거리죠. 광화문 내거리에도 원래 한동안은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그어져서 이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광화문을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죠.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도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이 도로가 차들이 오고 가는 도로 위에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숭례문 내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보도와 연결해서 숭례문 광장을 2005년에 만들었죠. 지금은 우리가 숭례문에 걸어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7년에 이 한양 도성안, 우리가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 이 도심부 지역을 녹색교통진흥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시 연구자로서 사실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녹색교통진흥 지역은 말 그대로 녹색교통, 그러니까 친환경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걷는 사람들을 더 장려하고 우선시하겠다, 이런 곳인데 지금 이 도심부 지역에는 번듯한 자전거 도로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부가 조금 더 이런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5030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이 자동차 주행 속도를 50km로, 그리고 학교 앞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은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게 5030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꽤 늦게 우리는 이 5030을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운전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져서 다시 60km, 70km로 속도를 올리는 추세여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도시를 바꾸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바꿨습니다. 저는 야금야금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1960년대에 코펜하겐의 이 다운타운 도심부는 대부분의 도로와 광장이 자동차로 다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를 최초로 62년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한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바꾼 거죠.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이 원래 광장을 다시 광장으로 복원했던 거죠. 자,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른 모든 도로들은 완전히 자동차로 번복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도로만 차가 다니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이 도로를 즐겨 찾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의 가게들의 매출도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하는 요구가 생겼겠죠. 그래서 68년에는 또 다른 도로와 또 주차장을 보행광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이 붙죠. 70년대, 또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동차에게 내어줬던 도시공간을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들을 긴 시간 동안 이어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간을 바꿀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늘 운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동차가 불편해지면은 저항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늘 내가 운전자의 입장에 머물 거냐 아니면 보행자의 입장에 설 거냐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도시지역에서 50, 30 이 자동차 속도 규제를 할까? 특히 스쿨존에 이런 30km 속도 제한을 왜 할까? 내가 지금 차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앞이기 때문에 30km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15m 전방에 갑자기 아이가 차도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km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50km로 운전을 하고 있고 15m 전방에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었을 때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그 공주거리라고 하죠. 이미 아이를 치고 지나가기 때문이죠. 결국은 속도 제한은 생명을 우리가 중시할 거냐 또는 속도나 효율을 중시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세계 여러 도시의 시장님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브라질 꾸리치바시의 시장을 3번 하셨던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 도시 문제를 아주 혁신적으로 풀어낸 분이에요. 이분이 제시했던 이 도시 문제 해법 3가지 중에 하나가 도시 침술, 그리고 공동책임 방정식,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 도시 침술이라는 말은 수술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도시 문제를 풀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치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침을 놓듯이 적은 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이 도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게 바로 BRT입니다. 여러분들 BRT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BRT가 있고 세종시에도 있죠. 버스 레피드 트랜짓, 간선 급행 버스라고 우리말로 하죠. 이 꾸리치바시가 74년에 전 세계 처음으로 이 BRT를 운행합니다. BRT를 최초로 고민해서 운행하게 된 이유는 비용입니다. 그 당시 세계 도시들의 대중교통은 세계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서울. 그렇지만 지하철은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1km에 지금 비용으로 1,500억 정도 듭니다. 지금 GTX 같은 더 깊게 파는 지하철은 1km에 2,0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세계의 대도시들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2세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램을 운행했죠. 이 노면 철도죠. 그런데 꾸리치바시는 트램보다도 비용이 덜 드는 대중교통을 고민했던 거예요. 트램은 1km에 지금 비용으로 한 400억, 500억 정도 하는데 BRT는 1km에 지금 돈으로 30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꾸리치바시는 굳이 선로를 깔지 않아도 되도록 버스를 2대, 3대를 연결하고 그리고 버스가 막히지 않도록 전용 차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을 마치 지하철 승강장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꾸리치바의 BRT를 탈 때에는 정류장에 들어갈 때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 원통형 튜브 정류장 안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미 요금을 지불하고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리고 동시에 타고 버스가 공회전을 하는 시간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해법들을 창안해냈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2번 시장을 역임했던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엔리케 시장은 보고타시의 차 없는 날을 제정합니다. 보고타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하루는 자가용을 타지 않고 생활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또 BRT로 개혁을 했고 보고타시가 처음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게 바로 시클로비아입니다. 우리말로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고타시가 시클로비아를 74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매주 합니다. 지금까지도. 매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여지없이 차 없는 거리를 합니다. 보고타시에서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 이 도로를 다 합치면 11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대부분의 도로가 주중에는 자동차가 다니지만 주말이 되면 차가 운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죠. 뉴욕의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자동차 도시를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쓴 분입니다. 특히 이 블룸버그 시장과 함께 교통국장으로 일을 했던 자넷 사딕 칸 교통국장은 뉴욕의 로빈훗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만큼 아주 당찬 그 태도로 자동차 도시를 바꿨죠. 뉴욕의 맨하탄의 브로드웨이에 차가 다녔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특히 타임스퀘어, 타임광장 앞에도 이 남북방향 도로, 동서방향 도로 그리고 비스듬히 브로드웨이에 차가 다 다녔는데 이 브로드웨이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know, at Times Square, there was a snowball fight that took place, completely spontaneous, completely unplanned. And it's not like I ever thought, hey, we're going to reclaim space here and there's going to be a snowball fight. 이 타임 광장에 이 보행자 광장이 만들어지고 겨울철에 폭설이 내려서 눈이 쌓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눈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도시 공간을 바꾸면 거기 사는 분들 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파리 전 시장이었던 베르트랑 들라누의 시장도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 세느 강변 자동차 전용 도로를 2002년 여름에 한 달 동안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변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여름 한 달 동안 해변으로 바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00만 명 파리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매년 반복하다가 2010년부터는 이 도로를 영구 폐쇄시킵니다. 제가 그 뒤에 이곳에 출장을 가서 상황을 한번 봤어요. 이곳은 이제 보행자 공간으로 바뀌고 있고 그 옆 차도는 엄청 막히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파리에 오래 살았던 가이드 선생님께 물어봤죠. 파리 시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서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교수님, 파리 시민들은 머리로 판단했을 때 이게 옳은 일인데 그게 나에게 불편 또는 불편함을 준다고 줄 때 그거를 드러내놓고 불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파리 시민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직 파리 시장님은 안 이달고 시장님이에요. 이분이 2014년부터 6년 임기를 마치고 2020년에 재선에 출마했을 때 내건 공약들이 아주 놀랍습니다. 파리 시내 전역을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하겠다. 우리 같으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미 파리 시내 전역의 약 3분의 2 정도는 30km 속도 제한을 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시내 도로에 다 길가에 있던 주차장의 4분의 3 정도를 폐쇄시키고 그 공간을 자전거 도로, 보도 그리고 녹도로 바꾸겠다. 샹젤리제 거리도 자동차 차선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샹젤리제 거리도 앞으로는 왕복 2개 차선씩만 자동차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정원으로 바꾸겠다.
파리에 지하철이 다니는 노선도입니다. 이 땅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도로 지상부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 총 길이가 170km이고 건설비가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 만약에 지하철을 건설하면 2km밖에 뚫지 못합니다. 트램도 7km.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170km를 건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는 지금 대중교통의 주역을 이제는 자전거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15분 도시. 그러니까 아침에 출퇴근 또는 도시 활동에 장거리 이동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이 15분 도시도 결국은 자전거와 보행으로 15분 안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도시를 대자보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째는 이 서울의 무교동 도로입니다. 이 대개 가로수는 차도보도 경계부인데 지금은 보도가 넓죠. 이야기는 원래는 여기가 차도였던 거를 지금 보도로 바꾼 거죠. 예, 도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서울 종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너무 옹색해요. 한쪽에만 있고 좁습니다. 저는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매니아입니다. 따릉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매년 이 회원권을 끊고 자주 탑니다. 저희 학교에서 서울시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거죠. 자전거 도로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준다면 서울이 자전거 도시, 대자보 도시로 성큼 다가갈 겁니다. 제가 하동에 한 달 살이를 마치고 군수님께 제안했던 겁니다. 이 구례구역이라고 하는 이 고속철도역에서 하동까지 오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구례구역, 구례터미널, 피아골, 화계, 악양, 하동읍까지 이 자가용보다 빨리 오고 가는 친환경 버스 대중교통을 운행하시고 또 다시 화계 계곡, 악양 계곡은 미니버스로 뱅글뱅글 이렇게 그럼 환승을 통해서 올 수 있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제안한 게 지리산 순환 BRT입니다. 지리산 주변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이 5개 시군을 가장 최단거리로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을 운행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5개 시군이 마치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서 상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 전주와 군산을 낮 시간에 오고 가는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전라북도에 제안한 게 전북 BRT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동서 남북 방향으로 최단거리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마치 서울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다양한 이 시군들이 하나의 생활권이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정례화하는 것도 제가 적극 제안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코로나 이전에 해왔죠. 시민들이 일주일 내내, 주중 내내 자동차에게 내준 곳에서 이렇게 다채롭게 도로를 쓰다 보면 이 도로의 주인이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겁니다. 서울의 인왕산길도 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우리 서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죠. 우리도 서울의 종로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또 광화문 세종로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례화하자. 우리는 일요일 날은 종교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매주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 한 2시까지 반나절 정도만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그 구간을 경로를 점점점 확대한다면 시민들의 감수성이 바뀔 것이다. 도로를 사람 위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중교통도 좀 더 세심해지면 좋죠. 이 서울역에 공항철도를 내린 사람이 1호선, 4호선 지하철을 갈아타려면 아주 불편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줘서 또는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내린 사람이 바로 이 광장까지 나가지 않고 이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게 해주었죠. 우리 지하철 도착 안내입니다. 이 지명만 표기되어 있었죠. 과거에는. 제가 2018년에 이걸 보고
지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1전역 또는 2전역, 뭐 5전역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도착하는 버스에 혼잡도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게 점점 자상해지는 겁니다. 우리 도시철도 5호선, 6호선 안내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선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그 서체 남산체인지 한강체인지 이 도시의 안내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너무 가는 글씨입니다.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일본의 오사카 도시철도 안내 시스템이에요. 아주 굵은 글씨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지하철 지금 내가 탄 칸이 7번 칸이고 거기에서 내리면은 지하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스컬레이터가 어디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이게 지하철 안에서.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이런 안내를 받고 아 내가 내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안내를 해주죠. 일본의 오사카에는 일일권 그러니까 지하철을 하루 몇 번이고 쓸 수 있는 이런 일일 정기권을 판매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 토일 공휴일권이 조금 쌉니다. 그러니까 주중 일일권과 주말 일일권 그리고 또 이 지하철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주요 관광시설의 입장료까지도 이렇게 포함한 주유 패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죠. 우리도 이제 서울시가 기후 동행 카드를 최근에 팔기 시작했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리기를 기대합니다. 이 오송역에서 철도를 갈아탈 때 참 답답한 게 이 철도역의 지금 안내 시스템은 내가 어디 가는 철도를 타는 승강장이 몇 번 홈인지를 알고 싶은데 바로 그 승강장에 있는 안내판에는 15분 전까지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온통 코레일 홍보 정보만 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도시를 바꾸는 것은 저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해피 시티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몽고메리가 서울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분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행복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대답이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도시에서 겪는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지 말고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됩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비로소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아픈 우리 몸을 치료하는 주체도 나 자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도시의 주인이고 우리 도시의 불편한 문제 또는 환경의 해로운 문제 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도 어쩌면 내 몫일지 모릅니다. 스마트 시티 얘기를 많이 하죠. 스마트 시티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보다도 어쩌면 스마트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이 핵심 생각은 개방하고 또 공유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죠. 결국은 시민들의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 거죠. 중국 사람들은 스마트 시티를 지혜로운 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우리가 좋은 도시에 살려면 우리 시민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져야 하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자동차 도시에서 살 거냐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더 편리하고 더 유리한 대자보 도시에서 살 거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에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